할아버지 구두가 울고 있어요. 6살 꼬마가 노인의 바짓단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아빠가 닦으면 새 신발이 돼서 웃을 거예요. 노인은 홀린 듯 구두 박스 앞에 앉았어요. 좁은 박스 안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8년 전 바다에 수장되어 장례까지 치른 아들. 그 아들이 구두 닦기가 되어 눈앞에 있었어요. 어르신,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8년을 살아온 것이었어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후계자가 왜 구두 닦기로 살고 있었을까요? 누가 그를 바다에 빠뜨린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본 영상은 창작된 이야기로 등장인물, 장소,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설정이며 제작자가 직접 기획하고 편집한 오리지널 컨텐츠입니다. 음성 및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문성그룹 본사 빌딩이 오후에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62층 회장 집무실에서는 방금 끝난 이사회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죠. 강대산 회장은 임원들이 물러간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 준비되었습니다.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남은 일정은 다 취소해라. 예. 하지만 오후에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이 취소하라고 했다. 강대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대꾸를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수행비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강대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사 건물 뒤편 비상구로 빠져나왔죠. 혼자 걷고 싶다. 따라오지 마라. 경호원들의 수행을 뿌리친 강대산은 좁은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8년 전 외아들을 잃은 이후 견딜 수 없이 아들 생각이 날 때면 이렇게 사람들 틈에 섞여 걷곤 했어요.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강대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고 허름한 구두 수선 박스 앞에서 쌍둥이로 보이는 두 아이가 씩씩하게 목청을 높이고 있었죠. 구두 닦으세요. 광택 서비스도 해드려요. 여자아이가 먼저 외쳤습니다.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 있었지만 눈망울만은 까맣게 반짝거렸어요. 아저씨, 구두가 슬퍼 보여요. 우리 아빠한테 맡기면 새 신발처럼 웃을 거예요. 남자아이가 지나가는 행인의 바지춤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행인은 귀찮다는 듯 아이의 손을 뿌리쳤지만 아이들은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그때 여자아이가 강대산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강대산의 발끝에서 멈췄죠. 오빠, 저기 봐. 대박이다. 두 아이가 쪼르르 강대산에게 달려왔습니다. 남자아이가 강대산의 바짓단을 살며시 잡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구두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강대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두에 먼지가 앉으면 구두가 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여자아이가 조잘조잘 설명했죠. 우리 아빠가 닦으면 새 신발이 돼서 웃을 거예요. 할아버지, 구두 좀 맡겨주세요. 남자아이가 강대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강대산은 낯선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어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대산은 홀린 듯 구두박스 앞간이 의자에 앉았죠. 아빠, 손님이에요. 진짜 큰 손님. 여자아이가 구두박스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좁은 박스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 작업하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강대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8년 전 요트 사고로 실종되어 장례까지 치렀던 외아들 강진혁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대산의 손에서 지갑이 툭 떨어졌죠. 진혁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공손히 건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십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는데요. 아, 아니다. 괜찮다. 강대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원한 보리차라도 한 잔 드세요. 날이 더운데 많이 걸으셨나 봅니다. 진혁이 종이컵에 담긴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강대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었어요. 아들의 거친 손마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는 손이었죠. 구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진혁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대산은 말없이 구두를 벗어 건넸어요. 좋은 구두네요. 가죽 관리만 잘하시면 평생 신으실 수 있습니다. 진혁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산은 아들의 구부린 등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대로 해. 문성그룹 후계자가 그것밖에 안 되나.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서류를 집어던졌던 기억이 떠올랐죠. 아버지,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결과로 보여줘야지. 강대산은 아들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진혁은 요트 사고로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강대산의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자꾸만 새로운 눈물이 차올랐죠. 그때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야, 김철수. 이게 뭐야? 굽이 왜 이렇게 삐뚤어? 남자가 구두를 진혁의 얼굴에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진혁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살펴보긴. 당장 새 구두로 물어내. 남자가 구두를 진혁에게 집어던졌어요. 구두가 진혁의 머리를 맞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깜짝 놀라 아빠 뒤로 숨었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료로 다시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진혁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강대산은 이를 악물었어요. 당장이라도 나서고 싶었지만 지금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됐어, 재수 없어. 남자가 침을 뱉고 가버렸죠. 진혁은 바닥에 떨어진 구두를 주워 털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바다가 작은 손으로 진혁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어요. 괜찮아, 바다야. 아빠 안 아프니까 걱정 마. 진혁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다 됐습니다, 어르신. 진혁이 반짝이는 구두를 건네며 말했어요. 얼마냐? 5,000원입니다. 강대산은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을 모두 꺼내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다. 아이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어르신, 이건 너무 많습니다. 진혁이 황급히 돈을 돌려주려 했죠. 받아라. 아이들 덕에 기분이 좋아졌다. 강대산은 구두를 신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한 번 더 진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틀림없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세요. 우주와 바다가 손을 흔들었죠. 강대산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 좁은 단칸방에 돌아온 진혁은 잠든 쌍둥이들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8년 전을 떠올렸죠. 진혁은 낯선 바닷가 마을에서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철수라고 불렀고 진혁은 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지독한 가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100일도 되기 전에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죠. 미안해. 이렇게 사는 건 못 참겠어. 애들은 너한테 맡길게. 진혁은 갓난아기 둘을 안고 막막했습니다.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무릎을 꿇고 동냥젖을 얻어먹였어요. 아줌마,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젖 좀 물려주십시오. 진혁은 그렇게 피눈물로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한편 강대사는 회장실에서 최측근 비서실장을 불러들였어요. 오늘 본 그 남자의 지난 8년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라. 극비리에 진행하고 나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물러난 뒤 강대사는 서재에 모셔둔 진혁의 영정 사진을 부여잡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강대산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나 강대산은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실 내부에 이미 도청 장치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그 도청 장치를 심은 자는 문성그룹 전무 최영도였습니다. 최영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전송받았어요. 강 회장이 오늘 본 그 남자. 지난 8년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라. 강대산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최영도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위스키 잔을 기울이던 최영도가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찾았군. 사냥을 시작해볼까? 최영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대사는 본사 회장실에서 초조하게 비서실장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강대산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회장님, 긴급 보고드립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대사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 어젯밤 김철수 씨의 구두 박스가 정체불명의 용역들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강대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팔로 쓸어버리며 강대산이 포효했어요. 뭐라고? 당장 최영도 그놈 불러와. 내 손으로 숨통을 끊어놓겠어. 강대산은 벽에 걸린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죠. 들어온 것은 최영도가 아닌 낯선 중년 남자였어요. 누구냐, 당신은? 강대산이 골프채를 든 채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고문 변호사 박준호입니다. 최영도 전무님께서 회장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태블릿을 강대산 앞에 내밀었어요. 강대산은 골프채를 내려놓고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영상 속에는 강대산과 닮은 사람이 양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들이 허름한 골목의 구두박스를 부수고 그 앞에 있던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강대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영상 속 자신의 얼굴은 분명 합성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시죠.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혁이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이었죠. 이것도 가짜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강대산이 태블릿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회장님이 움직이시는 순간 이 영상들이 전 세계에 퍼질 겁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주워들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드님은 아동학대범으로 감옥에 가실 거고 손주분들은 보호시설로 넘어가겠죠.
운이 나쁘면 해외 입양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강대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 전무님께서는 회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신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강대사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강대사는 즉시 자신의 비공식 경호팀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채영도 모르게 아이들을 안전가옥으로 빼돌려라.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호팀장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1시간 뒤 경호팀장에게서 절망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경찰들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강대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영도였죠. 회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영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이 못돼 먹은 놈아, 네가 뭔 짓을 한 거냐? 강대산이 전화기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너무 거칠어지셨네요. 저는 그저 손주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최영도가 비웃듯 말했어요. 경찰이 바로 옆에 있으니 혹시라도 위험한 사람이 접근하면 즉시 아이들을 격리 조치할 겁니다. 회장님께서 허튼 짓만 안 하시면 아이들은 무사할 거예요. 최영도, 내 놈이 감히. 회장님, 제가 20년간 회장님 곁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약점을 잡으면 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최영도가 낮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대사는 분노로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던 강대산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달려와 강대산을 부축했습니다. 한편 진혁은 엉망이 된 구두박스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었어요. 간밤에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들이 박스를 부수고 도구들을 짓밟았습니다. 진혁은 아이들이 다칠까봐 몸으로 막다가 온몸에 멍이 들었죠. 아빠 아파요? 바다가 진혁의 팔에 붙은 반창고를 만지며 물었어요. 아니, 안 아파. 걱정 마, 바다야. 진혁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떡해요? 구두박스가 다 망가졌는데. 우주가 부서진 박스 조각을 주우며 울먹였어요. 괜찮아, 우주야. 아빠가 다시 만들면 돼. 아빠한테는 너희들이 있잖아. 진혁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하기 그지없었어요. 당장 오늘 밥값도 벌어야 했습니다. 진혁은 아이들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인력시장으로 향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낯선 여자가 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구두 수선하시는 분 아니세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아, 예. 그런데 지금은 박스가 망가져서. 진혁이 머쓱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저 명품 구두가 좀 있는데 손질 잘하시는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여자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 저희 집에 와서 구두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큰돈 드릴게요. 진혁은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밀린 월세와 굶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오후 2시에 이 주소로 오세요. 여자가 쪽지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혁이 쪽지를 받아들자 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여자의 이름은 송지연이었습니다.
최영도가 심어놓은 꽃뱀이었죠. 송지연은 골목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 승용차에 올라탔어요. 잘 됐습니까? 운전석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내일이면 저 바보 같은 구두 닦기는 끝장이에요. 송지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전무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 시각 최영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다음 수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도표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대산의 손발을 묶었으니 이제 아들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차례다. 최영도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책상 위에는 진혁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기억도 없이 구두나 닦던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최영도가 콧방귀를 뀌었죠. 내일 꽃뱀 작전이 성공하면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어서 감옥에 쳐넣고 아이들은 해외로 보내버리면 끝이야. 최영도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성그룹 본사 빌딩의 불빛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어요. 저 자리는 곧 내 것이 된다. 최영도의 눈빛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혁은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고급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진혁은 번쩍이는 로비에 들어서며 주눅이 들었어요. 경비원이 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 1507호에 구두 수선하러 왔습니다. 진혁이 쪽지를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경비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섰습니다. 진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1507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어제 만났던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송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진혁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에는 화려한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명품 구두들이 수십 켤레나 놓여 있었죠. 이렇게 많은 구두를 혼자 신으시나 봅니다. 진혁이 구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호호, 신발 사는 게 제 취미거든요. 꼼꼼하게 손질해 주세요. 송지연이 음료수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음료수를 받아 한 모금 마시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송지연은 진혁의 작업을 지켜보는 척하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아이 엄마는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진혁이 짧게 대답하며 구두에 집중했어요. 송지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지만 곧바로 다정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진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진혁은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저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럼요. 복도 끝에 있어요. 진혁이 화장실로 향하자 송지연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내어 진혁의 작업복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지금 와요. 준비됐어. 송지연이 속삭이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혁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송지연의 태도가 돌변해 있었어요.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 송지연이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진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훔쳤지. 내가 분명히 테이블 위에 놔뒀는데. 송지연이 진혁을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저는 반지 같은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진혁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송지연이 휴대폰을 들어 신고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불과 3분 만에 경찰 2명이 문을 두드렸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오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다이아 반지를 훔쳤어요. 3천만 원짜리라고요. 송지연이 울먹이는 척하며 호소했어요.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진혁이 손사래를 치며 결백을 주장했죠. 일단 몸 수색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떳떳합니다. 진혁이 두 팔을 벌렸어요. 경찰이 진혁의 작업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반짝이는 물건을 꺼내들었죠. 이게 뭡니까? 경찰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경찰이 냉소를 띠며 수갑을 꺼냈어요. 저 사람이 작업하는 척하면서 저를 성추행하려고도 했어요. 송지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거짓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진혁이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일단 석까지 가시죠. 경찰이 진혁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경찰차에 태워지는 진혁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빠를 찾아 뛰쳐나온 우주와 바다였죠. 아빠. 바다가 맨발로 뛰어오며 울부짖었어요.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주가 경찰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아빠 금방 돌아올게. 울지 마. 진혁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켜, 꼬마야. 경찰이 우주를 떼어놓고 진혁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자 아이들은 차를 쫓아 뛰었어요. 아빠, 아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는 멈추지 않았죠. 그 시각 강대사는 소식을 듣고 즉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을 소집했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내 아들을 빼내와라. 강대산이 책상을 내리치며 호령했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인단이 일어서려는 순간 강대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검찰청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김 검찰청장입니다. 낮고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기업 총수께서 성추행범을 감싸시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자니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강대산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대사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회장님, 인터넷 기사입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문성그룹 혼외자, 절도와 성추행 혐의로 체포. 강대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최영도가 이미 언론에 찌라시를 흘려놓은 것이었죠. 강대산이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그룹 전체가 타격을 입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강대산은 눈앞에서 아들을 구할 힘이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현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치장 안 진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시계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면회입니다. 교도관의 목소리에 진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국선 변호사라는 남자가 철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확실하고 증거도 있어서요. 저는 억울합니다.
반지를 훔친 적도 없고 그 여자를 건드린 적도 없습니다. 진혁이 철창을 붙잡고 호소했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변호사가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잠깐요. 제발 아이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십시오. 진혁이 애원했지만 변호사는 대답 없이 사라졌어요. 그 시각 우주와 바다는 부서진 구두 박스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데리러 왔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일단 이모네 집에 가자. 밥 먹어야지. 싫어요. 여기서 아빠 기다릴 거예요. 우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빠는 도둑질 안 해요. 바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외쳤어요. 행인들은 힐끗 쳐다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그때 까만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늦은 밤 퇴근길이었던 여자는 웅크리고 앉아 우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 있어? 여자가 아이들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여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옛 연인 강진혁과 너무나 닮은 이목구비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8년간 진혁을 찾아 헤매던 인권 변호사 한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이목구비가 8년 전 사라진 첫사랑이자 약혼자인 강진혁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 물었죠. 얘들아, 아빠 이름이 뭐야? 김철수요. 구두 고치는 우리 아빠요. 우주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아빠는 나쁜 짓 안 했는데. 바다가 서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 구두수선, 그리고 진혁과 빼닮은 쌍둥이.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죠. 언니가 도와줄게. 아빠가 어느 경찰서에 계신지 알아? 서연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물었어요. 몰라요. 그냥 차 타고 갔어요. 우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편의점으로 갔어요. 따뜻한 우유와 빵을 사주며 아이들을 진정시켰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김철수라는 이름의 피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서연은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인권 변호사 한서연입니다. 김철수 씨의 변호를 맡겠습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담당 형사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요? 내일 오시죠. 피의자의 권리는 24시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면회를 요청합니다. 서연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응했어요. 형사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유치장 앞에 선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철창 너머로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8년간 그리워했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비록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헬쑥했지만 틀림없는 강진혁이었죠. 진혁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진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진혁의 물음에 서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8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진혁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한서연입니다. 당신의 변호를 맡게 됐어요.
서연이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 반지를 훔친 적이 없어요. 진혁이 간절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서연이 철창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진혁은 서연의 눈에서 이상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눈빛이었죠. 서연은 경찰서를 나와 밤새도록 뛰어다녔어요. 오피스텔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증거를 찾았습니다. 복도 CCTV가 고장나 있다는 점이 수상했죠. 너무 깔끔해. 누군가 계획적으로 꾸민 거야. 서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새벽녘 서연은 오피스텔 맞은편 상가 건물의 사설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죠. 눈이 빠지도록 화면을 들여다보던 서연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찾았다. 유리창에 비친 반사 영상이었습니다. 송지연이 진혁이 오기 전에 미리 반지를 준비하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서연은 영상을 확대하고 보정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담당 형사 앞에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피해자라는 여자가 김철수 씨가 오기 전에 이미 반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형사가 영상을 확인하며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명백한 무고입니다. 지금 당장 김철수 씨를 석방하고 송지연을 무고죄로 체포해야 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영상 전문가 감정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원본 그대로예요. 서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1시간 뒤 진혁은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경찰서 로비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우주와 바다가 진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혁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진혁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누나가 아빠 구해줬어. 바다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진혁이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이 애써 미소 지었죠. 그때 서연의 시선이 진혁의 목에서 멈췄습니다. 낡고 빛바랜 펜던트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것은 8년 전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며 나눠 가졌던 목걸이였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주문 제작 목걸이였죠. 그 목걸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똑같은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진혁이 서연의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펜던트 뒷면에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 떴을 때부터 이게 목에 걸려 있었어요. 왜 가지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왠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혁이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죠. 진혁아, 이건 내가 준 거야. 8년 전에.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예, 저를 아세요? 진혁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이 진혁의 손을 잡고 펜던트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J와 S. 진혁과 서연. 우리가 약혼하던 날 맞춰 만든 거야. 서연의 말에 진혁의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알 수 없는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요트 위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녀. 반짝이는 목걸이를 서로의 목에 걸어주는 장면. 그리고 검은 파도 속으로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 진혁이 머리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진혁아, 정신 차려. 서연이 진혁을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진혁의 의식 속으로 봉인되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문성그룹 후계자로서 아버지에게 질책받던 기억. 첫사랑 서연과 함께 요트를 타며 행복해하던 기억. 그리고 사고 당일 누군가 자신을 바다로 밀던 기억. 최영도. 진혁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귀를 기울였어요. 진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순박하고 주눅 들었던 구두 닦기 김철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고 날카로운 문성그룹 후계자 강진혁의 눈빛이었죠. 서연아. 진혁이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불렀어요. 나야. 다 기억났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혁이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너무 늦게 돌아왔어.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 진혁이 서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8년 만에 재회였죠. 아빠, 괜찮아요? 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혁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가 다 기억났어. 이제 다시는 너희를 울게 하지 않을 거야. 진혁이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때 경찰서 입구로 검은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대산이었어요.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진혁아. 강대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진혁이 천천히 일어나 강대산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8년 만에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강대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강대산에게 진혁이 다가갔어요. 진혁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강대산이 앙상하게 마른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살아줘서 고맙다, 내 새끼. 미안하다. 아비가 미안하다. 강대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자는 경찰서 로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어요. 한참 뒤 진혁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아버지, 최영도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강대산의 표정이 굳어졌죠. 알고 있다. 내가 내 손으로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그놈이 지금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있어. 이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진혁이 서늘하게 말했어요. 서연, 강대산, 그리고 쌍둥이와 함께 진혁은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는 진혁의 눈빛에는 최영도를 향한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문성그룹 본사 긴급 임원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말끔한 명품 슈트를 차려입은 진혁이 강대산의 뒤를 이어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최영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전무님. 진혁이 최영도의 맞은편 상석에 앉으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전무님이 보내신 자객들 덕분에 길을 잃지 않았죠. 최영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추스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8년 전 사고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저와는 무관합니다. 최영도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진혁이 서류 뭉치를 회의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탁자 위로 흩어졌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진혁이 차갑게 물었어요. 제가 구두 닦기로 8년을 살면서 별별 사람들의 구두를 다 닦았습니다. 재벌가 운전기사들, 정치인 수행원들, 기업 임원들. 그들이 구두를 닦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진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바닥에 엎드려 구두를 닦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제 앞에서 편하게 떠들었습니다. 최영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무님 측근들의 차명 계좌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증거예요. 서연이 추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불법 로비 증거까지 있습니다. 전무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최영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최영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게 웃음을 지었죠. 이건 조작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치졸한 공작이에요. 최영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설령 이 서류들이 사실이라 해도 이건 제 부하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입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최영도가 능숙하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어요. 회장님, 도련님께서 오랜 공백 끝에 복귀하신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중역을 모함하시면 곤란합니다. 최영도가 강대산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진혁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최영도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혁은 감정을 억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전무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진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혁이 회의실을 나서며 최영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진혁의 생환과 복귀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퍼졌습니다. TV 화면에 진혁의 얼굴이 나오자 시장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니, 저 양반이 김철수 씨였어? 그 착한 구두닦기가 재벌 아들이었다니. 세상에 드라마가 따로 없네. 구두박스 단골 손님들이 TV 앞에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혁은 가족들과 함께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강대산, 서연, 그리고 우주와 바다가 함께했죠.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바다가 반짝이는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빠, 저거 먹어도 돼? 우주가 메뉴판에 스테이크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진혁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맛있는 거 먹자. 아빠가 약속할게.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음식이 나오자 아이들은 신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바다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었어요. 서연 누나, 고마워요. 바다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누나 아니고 이모라고 불러야지. 우주가 바다를 나무랐어요. 괜찮아, 바다야. 누나라고 불러도 돼.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죠. 강대사는 손주들의 재롱을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8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우주가 강대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안 울어. 할아비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강대산이 손주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행복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때였어요.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던 우주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떨어졌어요.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우주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우주야, 왜 그래? 체한 거야? 진혁이 황급히 물을 건넸어요. 하지만 우주는 물을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상체가 앞으로 꺾이더니 식탁 위로 붉은 피를 토해냈어요. 우주야. 진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주는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119 불러요. 빨리.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피했죠. 진혁은 쓰러진 우주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가 아들이 토한 피로 붉게 물들었어요. 우주야, 정신 차려. 아빠야. 진혁이 아들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었어요. 오빠 왜 그래? 바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대산이 휘청거리며 일어섰어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서연이 강대산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병원에 가야 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진혁은 우주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빨리. 진혁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어요.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진혁은 아들을 꼭 안은 채 계속 이름을 불렀어요. 우주야, 눈 떠. 아빠 여기 있어. 제발.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우주를 급하게 받아들었어요. 진혁은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응급실 문이 닫혔어요. 진혁은 문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잠시 후 강대산과 서연, 바다가 도착했어요. 바다가 진혁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아빠, 오빠 괜찮아요? 오빠 안 죽어요? 바다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진혁이 바다를 안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진혁이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 어떻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면담실로 가시죠. 진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면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환자분은 급성 간부전입니다. 간 수치가 측정 불가 수준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이 갑자기 기능을 멈춘 겁니다. 당장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며칠을 넘기기 힘듭니다. 진혁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간을 떼어가요. 당장 내 배를 가르란 말입니다. 진혁이 울부짖었어요.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일단 적합성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의사가 진혁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즉시 검사를 받았어요. 1시간 뒤 결과지를 든 의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보호자분,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왜요? 진혁이 소리쳤어요. 지난 8년간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독한 약품을 흡입하셨더군요. 구두약, 광택제, 본드 같은 것들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의 간은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식을 하면 환자도 보호자분도 모두 위험해요.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좁은 박스에서 8년간 일했어요. 독한 약품 냄새를 매일 맡으면서도 아이들 밥값을 벌어야 했죠. 그 헌신이 정작 아이를 살려야 할 순간에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못해준다고요? 진혁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증자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내 장기 기증 대기자가 수만 명입니다.
해외 원정 이식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중에 다른 분이 계시면 적합성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진혁은 비틀거리며 면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강대산과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진혁아, 우주는 어떻대? 강대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버지, 우주가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는 망가져서 못 해준답니다. 진혁이 무너지듯 강대산의 품에 안겼습니다. 뭐라고? 내 간이? 강대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8년간 구두약 냄새를 맡아서 제 간도 상태가 좋지 않대요. 진혁이 오열했습니다. 강대산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강대산이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검사해봐라. 내 간을 줄 수 있는지. 회장님, 서연이 깜짝 놀라 외쳤어요.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심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진혁이 강대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닥쳐. 내 손주가 죽어가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강대산이 버럭 소리쳤어요. 검사 결과 강대산의 간은 우주와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안 됩니다. 회장님은 심장 질환이 심각하십니다. 얼마 전에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셨잖아요. 그게 뭐 어떻단 말이냐? 강대산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전신 마취를 견디지 못하실 수 있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칫하다간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혁이 강대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를 잃을 수는 없어요. 진혁아, 일어나라. 강대산이 진혁을 일으켜 세웠어요. 8년 전에 널 잃었을 때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 강대산이 진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가 살아 돌아왔을 때 하늘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엔 손주를 데려가겠다고? 그건 못 참는다. 강대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내 아들이 못 해주는 거 이 애비가 해주겠다. 누가 막아도 소용없어. 강대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대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우주를 바라보았어요. 창백한 손주의 얼굴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우주야, 할아버지가 꼭 살려줄게. 조금만 버텨라. 강대산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어요. 뒤에서 진혁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실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다. 강대산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자식 잃은 슬픔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너한테 또 그 지옥을 겪게 할 수는 없어. 강대산이 진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울지 마라. 나는 손주를 살리고 가는 거다. 후회 없어.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꼭 살아서 나오셔야 해요. 그래, 노력은 해보마. 강대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대산은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진혁과 서연, 바다가 수술실 앞에서 강대산을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바다가 강대산의 손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오빠 고쳐주러 가는 거야. 금방 올게. 강대산이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혁아. 강대산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너는 문성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서연이와 아이들을 부탁한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꼭 살아서 나오셔야 합니다. 진혁이 강대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알았다. 약속하마. 강대산이 비장한 표정으로 이동 침대에 올랐습니다.
의료진이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램프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진혁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아버지와 우주를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서연이 진혁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다 잘 될 거야. 회장님은 강한 분이시잖아. 서연이 진혁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한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래? 진혁이 물었어요. 최영도가 지금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대. 회장님이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서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 독사 같은 놈.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최영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대산이 쓰러진 틈을 노려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것이었죠. 내가 가야겠어.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 지금 네가 자리 비우면 안 돼. 서연이 진혁을 말렸어요. 진혁아, 회사는 내가 갈게. 여기는 네가 지켜.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진혁은 다시 수술실 앞에 앉았어요.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생사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회사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죠. 진혁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술실의 붉은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대산의 노쇠한 몸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가 불안정한 혈압 수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이마에 땀을 닦았죠. 혈압 90에 60입니다. 좀 더 올려야 합니다. 간호사가 긴박하게 보고했어요. 승합제 투여해요. 마취과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외과팀은 조심스럽게 강대산에 간 일부를 적출하기 시작했어요. 집도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환자의 나이와 심장 상태를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끝내야 했죠. 출혈량 확인해요. 현재 400cc입니다. 수술실 안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기계음과 의료진의 짧은 대화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2시간이 지났을 때 집도이가 조심스럽게 간 조직을 들어 올렸습니다. 적출 완료. 옆방으로 옮겨요. 간호사가 적출된 간을 받아들고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옆 수술실에서는 우주가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집도이가 강대산의 복부를 봉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불길한 경고음이 울렸죠. 삐! 코드 블루. 심정지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강대산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해요. 의료진이 급박하게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강대산의 가슴 위에 올라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압박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 준비. 제세동기가 작동했어요. 비켜요. 충격. 강대산의 몸이 침대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다시 충격. 두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죠. 수술실 밖 진혁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어요.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바다가 진혁의 다리에 매달려 울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왜 그래요? 괜찮아, 바다야.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야. 진혁이 바다를 안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세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반응 없습니다.
집도이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망 시각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조금만 더 해봅시다. 마취과 의사가 말렸어요. 한 번만 더요. 네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 순간 강대산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진혁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우주와 바다가 나란히 서 있었죠. 할아버지, 일어나요. 우주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약속했잖아요. 바다가 외쳤습니다. 강대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삐삐삐. 심전도에 미약한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탈 돌아왔습니다. 의료진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혈압 올라갑니다. 100에 70. 강대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봉합 마무리예요. 서둘러요. 집도이가 재빠르게 손을 움직였어요. 옆 수술실에서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식 성공입니다. 세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주의 수술도 성공한 것이었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진혁이 달려갔어요. 제 아버지는요? 우주는요? 두 분 다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집도이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수술 중 심장이 멈추셨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세요. 진혁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다가 진혁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랑 오빠 괜찮대요? 그래, 바다야. 다 괜찮아졌어. 진혁이 바다를 꼭 안았어요. 그때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여보세요. 진혁아, 큰일이야. 최영도가 지금 주주총회에서 회장님 사망설을 퍼뜨리고 있어.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 대행으로 추대되려고 투표를 강행하고 있어. 당장 와야 해.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알았어. 지금 간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바다를 간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잠깐만 바다 좀 봐주세요. 진혁은 병원을 뛰쳐나갔어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성그룹 본사로 최대한 빨리 차가 미친 듯이 달렸어요. 문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영도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주주 여러분, 안타깝게도 강대산 회장님께서 수술 중 심정지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이끌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 최영도가 회장 대행직을 맡아 문성그룹을 지키겠습니다. 최영도가 투표를 진행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대강당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진혁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들어섰어요. 최영도. 진혁이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주주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뭐야 이게. 최영도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혁은 단상에 뛰어올라 최영도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셔. 진혁이 포효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도 살려내셨다. 내 놈의 더러운 야망은 이제 끝이다. 최영도가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했습니다. 이건 폭행이야. 경호원들. 최영도가 발악했어요.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고 서연이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최영도 전무님, 움직이지 마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주가 조작, 그리고 8년 전 강진혁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연이 영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음모야. 조작이라고.
최영도가 소리쳤어요. 조작이요? 서연이 냉소를 띠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8년 전 요트 선원에게 돈을 주고 강진혁을 바다에 밀어 넣으라고 지시한 녹취록입니다. 그 선원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최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칠 전 구두박스 습격과 꽃뱀 작전을 지시한 통화 녹음이에요. 최 전무님 목소리 맞으시죠? 서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최영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끝났어, 최영도. 진혁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수사관들이 최영도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나는 문성그룹의 전무라고. 최영도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을 찬 채 대강당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혁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진혁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강진혁입니다.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강대산 회장님께서는 방금 손자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간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제 아들, 둘 다 살아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문성그룹은 앞으로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정도 경영으로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진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들의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진혁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는 강대산과 우주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혁은 두 침대 사이에 앉아 아버지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야, 이제 다 괜찮아. 서연이 바다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바다가 조용히 다가와 진혁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랑 오빠 언제 일어나요? 곧 일어나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진혁이 바다를 안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진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다 끝났어. 아직 아니야. 아버지랑 우주가 눈을 떠야 끝나는 거야. 진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산책로를 수놓았죠. 할아버지, 저기 봐요. 꽃잎이 눈처럼 내려요. 바다가 강대산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우리 바다처럼. 강대산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강대산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우주가 강대산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우주 역시 건강을 되찾아 볼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우주도 예쁘지. 강대산이 양손에 손주들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뒤따르던 진혁과 서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 진혁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아이들 덕분이야. 진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몇 달 후 진혁은 문성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강대산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진혁은 회사를 이끌면서도 사회공헌 활동에 힘썼습니다. 구두 닦기 시절 겪었던 서름을 떠올리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철수재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김철수로 살았던 8년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진혁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던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혁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진혁과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야외 정원에 하얀 천막이 세워지고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진혁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서 있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자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8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이 순간이 왔네. 진혁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지?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우주와 바다가 꽃바구니를 들고 앞장서서 걸었어요. 하객들이 귀엽다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주례가 혼인 서약을 낭독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 여자 뭐야? 초대 안 받은 사람인데요. 경호원들이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었어요. 찢어진 청바지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비켜. 나 신랑 아는 사람이야. 여자가 고함을 질렀어요.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8년 전 쌍둥이를 버리고 떠났던 이미란이었어요. 내가 쟤들 낳은 엄마라고. 신랑 전부인이라고. 이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진혁이 단상에서 내려와 이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 하긴 내 새끼들 보러 왔지. 이미란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애들 잠깐 맡겨둔 거고 이제 찾으러 온 거야. 애들 내놓고 100억 위자료 내놔. 이미란이 손가락을 펴보이며 소리쳤어요. 진혁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우주와 바다가 앞으로 나섰어요. 오빠, 저 아줌마 누구야? 바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몰라. 처음 보는 아줌만데. 우주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애들아, 나야, 너희들 엄마. 이미란이 아이들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바다를 뒤로 밀며 막아섰어요. 엄마요? 우리 엄마는 여기 있거든요. 우주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 서연 이모가 이제 우리 엄마야. 바다가 서연에게 달려가 치마를 붙잡았어요. 야, 이것들이. 내가 너희 배 아파서 낳았어. 이미란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요? 우주가 차가운 눈빛으로 이미란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돈 없을 때는 버리고 도망갔으면서 아빠 부자 되니까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우리 아빠가 구두 닦으면서 우리 키웠어요. 아빠 손은 다 굳은 살이에요. 바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돈 필요하면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이 나쁜 아줌마. 우주가 또박또박 소리쳤습니다. 이미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이것들이 감히. 이미란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손 떼면 가만 안 둬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야, 네가 뭔 상관인데. 이미란이 쏘아붙였어요. 서연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이미란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새 엄마가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호사이기도 하죠.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건 아동 유기 및 방임, 그리고 공갈 협박죄로 접수한 고소장이에요. 이미 출국 금지도 신청했으니 도망갈 생각 마세요. 이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어요. 법정에서 봐요. 서연이 싸늘하게 웃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 한 번만 봐줘. 이미란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이미란의 양팔을 잡았어요. 당장 내보내요. 진혁이 지시했습니다. 이미란은 질질 끌려나가며 발악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통쾌하다는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소란이 정리된 후 결혼식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진혁이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다시는 당신과 아이들을 놓지 않을게. 내 목숨보다 사랑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두 사람이 입을 맞추자 하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우주와 바다가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축하해요. 강대산이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와 만들어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어느 주말, 진혁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공원에 나왔어요. 강대산과 우주, 바다도 함께였습니다. 공원 한 구석에 간이 부스를 차리고 구두 닦기 도구를 꺼냈어요. 사랑의 구두 닦기 봉사입니다. 무료로 해드려요. 바다가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호기심에 다가왔어요. 어머, 저 남자 문성그룹 회장 아니야? 맞아. TV에서 봤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혁은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구두가 반짝여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거든요. 진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강대산도 옆에 앉아 서툰 손놀림으로 구두를 닦았습니다. 우주와 바다는 광택제를 건네주며 아빠와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서연이 음료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장님.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회장 부인. 진혁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진혁이 닦은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시민들이 기분 좋게 걸어갔습니다. 아빠, 나도 해볼래. 우주가 구두약을 집어들었어요. 그래, 해봐. 이렇게 동그랗게 문지르는 거야. 진혁이 우주의 손을 잡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도. 바다도 끼어들었어요. 강대산이 손주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강대산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하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 강대산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왜 몰랐을까? 강대산이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혁이 구두를 다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서연이 손수건으로 진혁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진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엄마, 이리 와봐요. 바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혁과 서연이 다가가자 우주가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아빠 거 구두 내가 닦았어. 잘했지? 우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진혁이 구두를 받아들고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최고야. 강대산이 다가와 가족들의 어깨를 감쌌어요. 서연도 그 품에 안겼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5 식구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진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8년간의 기억 잃은 삶, 구두박스에서 보낸 힘겨운 나날들,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혁은 생각했어요. 아빠, 뭐해요? 바다가 진혁의 바지춤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진혁이 바다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나도 행복해. 바다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나도. 우주가 진혁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진혁은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강대산과 서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강대산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공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진혁은 아이들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둘러보았어요. 아버지, 아내, 그리고 두 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집에 갈까? 진혁이 말했어요. 흥.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5 식구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노을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5켤레의 발이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앞에는 따스한 봄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억을 잃고 구두 닦기로 8년을 살았던 강진혁. 갓난 쌍둥이에게 동양젖을 먹여가며 키워낸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손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할아버지 강대산의 사랑.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듯 가족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두박스 안에서 독한 약품을 맡으며 일했던 진혁의 손은 거칠게 굳었지만 그 손으로 아이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수술대에 오른 강대산 회장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죠. 바닥에서 시작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혁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